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탈북 사연입니다. 이곳은 북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조용히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 속에 잠시 함께 머물며 누군가의 삶을 조심스럽게 들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아래의 응원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만강을 지키던 병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강을 몰래 건너오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게 제 임무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제가 처음 국경에 배치되었을 때는 겨우 22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눈을 감으면 그때의 한기가 그대로 살갗에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리던 밤 공기,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얗게 피어오르던 입김, 젖은 군복 바짓가랑이와 언발,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두만강을 지키던 병사가 어떻게 그 강을 스스로 건너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조용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젊은 날 대부분은 국경 경비대에서 보냈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 지도에서 보면 한 줄로 그어진 그 선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군에 끌려갈 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몸만 건강히 돌아오너라. 우리 뭐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다. 살아서만 돌아와 다오. 그때 저는 군대라는 것이 그냥 힘들고 고된 곳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굶어도 참고 맞아도 참고 시간이 지나면 제대하고 집에 돌아가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게 된 곳은 그냥 군부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뛰어드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건너오려 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막아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시키는 대로, 상관이 가르치는 대로 넘어오는 자는 반역자다, 적이다라고 외우며 그냥 명령대로 움직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겨누고 있는 건 적이 아니라 어쩌면 나와 같은 사람들, 굶주린 이웃, 내 동생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라는 것을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영웅담도 아니고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22살의 한 청년이 두만강이라는 경계선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는지, 어떻게 그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무너지고 결국 강을 건너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일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병사였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부끄럽고 두려운 과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시절에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저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22살, 제가 처음 국경 경비대로 발령을 받았던 그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국경 경비대로 발령을 받던 날은 22해를 살아오면서도 잊지 못할 날 중 하나입니다. 그날 새벽 마을 확성기에서 느닷없이 제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에서 채 깨어나지도 못한 얼굴로 저는 겨울 양복 위에 낡은 소매투를 걸쳐 입고 덜덜 떨며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으로 따라 나오며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들아, 몸만 성하게 돌아오거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서 돌아오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손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손을 뿌리치며 걱정 마십시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는 마음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읍사무소 앞에는 저와 같은 또래 청년들이 양팔에 군용 가방을 쥔 채 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사람들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훈련대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들려온 건 조교의 고함이었습니다. 여기는 집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조국을 위해 죽을 준비를 하는 군대다. 조교는 말을 뱉을 때마다 입에서 흰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추웠습니다. 훈련병들의 귓불과 손가락은 얼어붙어 빨갛게 부어올랐고 한밤중에는 담요 2장을 덮고도 저절로 몸이 떨렸습니다. 첫날 저녁 잠들기도 전에 들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내일부터 너희는 국경 경비 임무를 위한 특별 훈련을 받는다. 두만강과 압록강은 너희가 지켜야 하는 최전선이다. 도망치는 놈, 명령 어기는 놈, 상관에게 대드는 놈 그냥 끝이다. 여기서 끝이라는 말은 그저 군기잡기용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적발되면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훈련소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곳에 와 있는 걸까? 3주차 훈련이 끝날 무렵 중대장은 명단을 한 장 들고 와 중대원들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박민철, 앞으로. 저는 얼어붙은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너는 국경경비대로 배치된다. 두만강이다. 순간 중대 뒤편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두만강. 그곳은 누구에게나 가장 가혹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외로운 배치지였습니다. 중대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긴 사람이 많이 죽는 곳이다. 그리고 너희 같은 놈들이 제일 많이 흔들리는 곳이기도 하지.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명령이니까 가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말이 전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추위, 굶주림, 타령, 사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임무 때문에 마음이 먼저 무너져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부대에서 발령을 받고 하루 휴가를 받아 집에 돌아가던 날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며 저를 보는 순간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니 다행이다. 잘 다녀오거라. 아들아 엄마가 기도하마. 저는 그날 어머니가 해준 옥수수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 술 한 술 씹을 때마다 목이 다 메어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제게 작은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혹시나 해서 만든 거다. 먹을 게 없을 때 조금만 먹어라. 주머니 안에는 어머니가 겨울 내내 숨겨 말려둔 옥수수 가루와 몇 알의 강냉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22살이 되던 해 국경경비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국경경비대에 배치된 첫날, 저는 새벽보다 더 어두운 군용 트럭 뒷칸에 실려 두만강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트럭의 천막은 바람을 막아주지도 못했고 군화 속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트럭은 진창길을 덜컥이며 지나갔고 그때마다 몸이 들썩여 차내에 있던 병사들의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입김이 퍼져나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공기 속에서 우리는 마치 숨조차 아끼며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두만강 인근 초소는 제가 상상하던 군부대와는 달랐습니다. 초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낡고 너무 춥고 너무 적막했습니다. 벽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고 나무 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부엌이라고 있는 곳에는 검게 탄 알루미늄 솥 하나, 냉기가 절반쯤 고여있는 물통 하나가 전부였고요. 그나마 난방이라고 있는 건 쇠로 된 난로 한 개. 하지만 연료가 턱없이 부족해 불을 오래 피울 수 없었습니다. 상급자는 우리에게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다. 잘 살아봐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며칠 뒤 한겨울 바람이 벽 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두만강까지는 초소에서 걸어서 3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분 사이가 저에게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강가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점점 더 사나워졌습니다. 귀를 때리는 소리가 휘익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강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훨씬 어둡고 훨씬 무서웠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밤 강 위에는 얼음이 반쯤 잡혀 있었고 곳곳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뚝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깨지지 않은 얼음판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신음처럼도 들리고 짐승의 울음처럼도 들렸습니다. 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 같았습니다. 저희는 초소에 배치된 첫날 밤부터 바로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한겨울 두만강은 그 시간대가 가장 잔인한 시간입니다. 상관은 우리에게 단 2가지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국경을 넘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붙잡아라. 둘째, 붙잡지 못하면 보고라도 해라. 그게 너희 목숨을 살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차갑고 묘한 감정이 번졌습니다. 사람을 붙잡아라. 그 말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첫 근무 때 저는 강 건너편 중국의 불빛을 처음 봤습니다.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집 창문에 노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너머에서 아주 작게 어떤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실려 아련하게 들려오는 중국 노래.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게 정말 같은 세상인가? 그날 저는 처음으로 두만강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 강은 물길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 사이에 놓인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저의 임무라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버거웠습니다. 초소로 돌아오는 길, 선임 병사 하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신병동무 여긴 오래 버티기 힘든 곳이야.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사는 담배를 꺼내 쥔 채 강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저 강은 사람을 많이 데려갔다. 넘어가려고 온 사람도, 지키다가 쓰러진 사람도, 자기 마음 못 이기고 몸을 던진 사람도.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불씨가 휙 꺼졌고 병사는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버텨라. 이 초소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곳이다. 그 말은 그날 밤 제 귓속에 박힌 채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두만강 초소에서 근무한 지 딱 보름쯤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늘 얼음 위를 때리던 날카로운 소리도 없었고 강가에 서 있는 나무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올 즈음 선임 병사와 저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대신 아주 미세한 사각사각 소리가 강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눈이 얼음 위에서 부서지는 소리처럼 여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순간 손전등을 강 쪽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작은 그림자 세 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짐승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하나, 여자 한 명, 그리고 남자 한 명. 세 사람은 강 위에 얇게 잡힌 얼음을 살금살금 짚으며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갑자기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그들의 걸음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인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서인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연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절박한 몸짓만큼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선임 병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초 소장님, 탈북 현장입니다. 초소에서는 상관이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튀어나오며 총을 움켜쥐고 강가로 뛰어왔습니다. 상관이 소리쳤습니다. 어디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자가 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상관은 그들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거기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쏜다. 그 순간 여자는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우리가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눈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살고 싶다. 살게 해달라.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상관은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쏴!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방아쇠에 손을 올렸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빛 아래서 여자가 들고 있는 아이의 발끝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더 끌어안으며 작게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상관은 제 쪽으로 돌아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너 뭐해? 쏴!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려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됐습니다. 저는 그들을 적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인민이었습니다. 고향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저 살기 위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고함은 참혹하게도 이어졌습니다. 못 쏘겠으면 내가 쏜다. 상관은 제 총을 밀쳐내며 자신의 총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얼음 위에서 남자가 갑자기 아이를 안고 몸을 돌리며 속삭였습니다. 도망쳐. 중국 쪽으로. 그리고 세 사람은 얼음 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얼음이 쩍 크게 갈라졌습니다.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아이가 울부짖었고 남자는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강물 속에서 얼음 파편이 튀어오르며 사람들의 손발이 허우적거렸습니다. 상관은 욕을 내뱉으며 총을 내렸습니다. 젠장 또 도망쳤구만. 그는 저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너 끝났다. 보고서 쓰게 생겼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내 가슴 속에서는 뭔가 큰 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뒤로도 한참 동안 강물 위에는 아이가 울던 소리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탈북을 시도하던 가족이 얼음 위에서 사라진 뒤
저와 선임 병사는 초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가에서 들려오던 물소리와 얼음 갈라지는 소리, 아이가 울부짖던 소리가 귀에 그대로 남아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초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상관은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아무 말도 없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빡! 한쪽 볼이 얼얼해지며 입안에서 금속 맛이 퍼졌습니다. 신병,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명령이 떨어지면 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쏘지 않아서 내가 책임을 뒤집어 쓰게 생겼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다시 한 대가 날아올 것 같아서 상관은 씹어 삼키듯 말했습니다. 보고서 써. 내가 먼저 기록해 줄 테니까 그대로 베꼈으면 돼. 그는 종이를 꺼내더니 딱딱한 목소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병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탈북 시도가 발생함. 신병은 경계태세 유지 미흡, 명령 불복종. 초소장은 즉각적인 제압을 시도했으나 얼음 파손으로 대상자 도주. 저는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보고서는 제가 임무를 소홀히 한 병사라는 증거가 되었고 그 증거는 제가 반성문, 징계, 하달 교육, 비판회의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상관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마음이 쓰여? 그놈들 살릴 생각으로 총 못 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관은 제 입꼬리를 잡아당기듯 비틀며 말했습니다. 난 내가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 두만강을 넘는 놈들 편인지 우리 편인지. 그 한마디는 저의 가슴 깊은 곳을 차갑게 찔러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우리는 다시 강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초소에 보위부 제2과 요원 2명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 초소 병사들을 하나씩 불러 강가에서 있었던 일을 물었습니다. 요원들은 눈빛이 차갑고 말투는 단조로웠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누가 먼저 발견했나? 그때 병사들은 어디에 있었나? 총을 든 사람은 누구였나? 누가 명령에 가장 늦게 반응했나? 제가 조사받을 차례가 되었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원은 제 앞에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명령이 들렸냐? 예. 그런데 왜 못 쐈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요원은 제 얼굴을 찬찬히 보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병, 너 같은 놈들이 가장 위험해. 그 말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인간인지 규정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조사 이후 저는 더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상관보다 보위부보다 더 무서웠던 건 저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초소 분위기는 묘한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선임들은 대놓고 욕을 하진 않았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제가 숟가락을 들면 그들은 시선을 피했고 근무 교대를 할 때 제가 걸어오면 먼저 가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문제병사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지나가는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만 한 명의 병사만이 몰래 제게 속삭였습니다. 신병, 너무 신경 쓰지 마오. 여긴 다 그래. 그 병사는 말을 이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음이 한 번씩은 흔들린 적 있어. 근데 그 흔들림을 티내면 그게 죽는 거요.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삼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무거운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첫 사건이 끝난 지 나흘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강가 위로 비친 달빛이 얼음 위에 은빛 길처럼 펼쳐져 있어 마치 강이 어딘가로 안내하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근무 중 멀리서 작은 그림자 두 개가 조심스레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와 어린 딸로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딸은 두렵다는 듯 아버지 옷자락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딸아이는 저보다 어린 시절 제 여동생이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총이 든 손을 얼마나 내려놓고 싶은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상관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또냐? 이 자식들이 왜 이리도 몰려오나? 저는 그날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또다시 얼음이 깨졌습니다. 강물 위에서 아버지가 딸을 안아 올리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 그 울음, 그 절박한 몸짓이 제 눈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국경군 병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만강 초소에서 보내던 겨울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습니다. 눈은 매일같이 내렸고 초소에선 늘 얼음 녹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뚝뚝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초소의 고요와 허기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강 중대장이 병사들을 집합시켰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이번 달 식량 배급 없다. 그 한마디에 병사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없다니, 그럼 우리는 뭘 먹고 버팁니까? 어느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강 중대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잘라버렸습니다. 상부에서도 없는데 여기라고 있겠나? 알아서 버텨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초소한 공기가 갑자기 훅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량이 없다는 건 그 어떤 명령보다 병사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초소에서는 밥이라고 해봐야 고작 옥수수 가루를 물에 풀어 죽처럼 만든 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날은 그마저도 없어서 눈을 퍼서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눈 속에 섞여 들어가던 흙 냄새와 쇳맛이 혀 위에서 오래 남아 저는 늘 속이 뒤틀릴 정도였습니다. 삶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근무 직전 선임 병사 김영태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바로 뛰어 올라갈 정도의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들 지쳐 있었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태 선임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선임, 선임 괜찮습니까? 영태 선임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민철아, 나 좀 쉬고 싶다. 그 말이 저는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다며 끙끙 앓고 있었지만 초소에는 약도, 의사도, 보낼 차량도 없었습니다. 결국 영태 선임은 며칠 동안 끼니를 제대로 못 먹고 한파 속에서 근무를 서다가 감기와 탈수, 영양 부족이 겹쳐 기진맥진해진 것입니다. 강 중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를 입에 물고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저 녀석은 원래 약해. 조금 쉬면 된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영태 선임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지나치게 버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를 난로 옆에 눕혀놓고 낡은 담요를 덮어주었지만 그날 밤 영태 선임은 계속 악몽을 꾸는 듯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추워 추워 엄마. 그 소리는 얼어붙은 초소 안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한숨 같았습니다. 영태 선임이 쓰러진 뒤에도 근무는 그대로 지속되었습니다. 오히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강 중대장은 자리에서 담배만 피우며 늘 같은 명령만 했습니다. 넘어오는 놈들 있으면 가차없이 쏴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얼마 전 얼음 위에서 아이가 울부짖고 가족이 찢어지듯 헤어지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저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얼어붙은 강 위로 조심스레 걸어오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양팔은 맨손으로, 몸에는 낡은 얇은 외투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여자는 어디선가 아이를 잃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어오다 얼음판 위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울었습니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울음은 강을 건너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총을 든 손을 내리누르듯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제 손바닥에 박혀 들어갔고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 초소에 돌아왔던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우체통을 확인하던 후임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철 동무, 편지 하나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엔 거의 우편물도 도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받아들자 제 이름이 어색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뜯지도 못했습니다. 편지를 펴는 순간 촉촉하게 젖은 종이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눈물에 젖어 글씨가 흐린 편지였습니다. 민철아, 너무 춥지는 않니? 엄마는 내가 살아만 있어도 고맙다. 우리 집도 배급이 끊겨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다. 그래도 아들아, 너는 제발 살아다오. 살아서 엄마한테 돌아오너라. 저는 편지를 읽는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라. 그 말은 제가 군에 들어가던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눈물인지 눈 녹은 물인지 콧속까지 시린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강 중대장의 고함, 영태 선임의 쓰러짐, 강위의 울부짖음,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주 조용하게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길 떠나야 하나? 그 순간이 제가 처음으로 두만강 건너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영태 선임이 쓰러진 뒤 초소 분위기는 더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고 병사들 얼굴은 하루하루 더 파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근무 교대를 준비하던 중 영태 선임이 옅은 숨을 쉬며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민철아, 나 너한테 할 말 있다. 저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영태 선임은 눈을 가늘게 뜬 채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사실 여기 오기 전 강을 건넌 적 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세게 때리는 듯 했습니다. 선임, 뭐라고요? 영태 선임은 입술을 깨물며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려고 했어. 그때 나만 붙잡혔지. 그의 눈동자는 초소의 희미한 등불 속에서 슬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가 겨우 말했습니다. 난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미 마음은 저강을 건너갔어.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태 선임의 말은 저에게도
무겁고 어두운 회오리를 일으켰습니다.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제가 이곳에서 느끼던 감정과 똑같았습니다. 영태 선임과 대화를 나눈 그날 밤, 우리는 상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강 중대장은 보고서를 내야 했던 그 사건 이후로 점점 더 신경질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자세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고 간단한 질문에도 불호령을 내려 초소한 공기를 죄어왔습니다. 그날 강 중대장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병, 저는 바짝 섰습니다. 그는 제 코앞까지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보고서 쓰게 만드는 날이 오면 그땐 내가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아.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 위협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에 찍히거나 상관에게 낙인 찍히면 초소에서 사라지는 병사들이 매해 몇 명씩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사들 사이에서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강 중대장은 저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강가에서 괜한 생각하지 마라. 강을 넘는 놈들처럼 멍한 눈으로 서 있으면 나부터 의심한다.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깊게 드리웠습니다. 내가 의심받고 있다. 이미 나는 위험한 병사다. 그 순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강렬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영태 선임의 몸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잠깐 밖으로 불렀습니다. 민철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태 선임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 요즘 강 건너편 자꾸 바라보지?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겨울바람 속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불꽃이 붙었고 그는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입김과 연기가 섞이며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보니까 넌 여기 오래 못 있다. 그 말은 저를 나무라는 말이 아니라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도 여기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영태 선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그래. 근데 누구는 티내고 누구는 숨기고 그러다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지. 그는 멀리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말없이 담배를 태웠습니다. 민철아, 살고 싶으면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의 옆에 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음 위로 달빛이 어른거리고 중국 쪽에선 아주 작게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스스로 놀랄 만큼 강렬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곳은 진짜 세상 같았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던 한 생각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길 떠나야 한다. 그날 이후로 근무를 설 때마다 저는 내면의 갈등과 싸워야 했습니다. 총을 들고 서 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을 보면 두려움보다 이상한 설렘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물의 소리, 얼음 깨지는 소리, 중국 마을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저를 어딘가로 이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강 건너편을 향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점호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무를 함께 서던 후임 병사 하나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보위부 사람들이 몰고 온 트럭이 부대 앞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자
그 후임이 양팔이 뒤로 묶인 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은 우리 쪽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탈북자 도운 혐의입니다.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후임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할지, 누가 잡혀갈지, 누가 마지막으로 남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흔들리고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 깊이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후임의 체포 이후 저는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마음은 그 안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상부는 탈북 시도 발견 즉시 사살이라는 지침을 더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명령은 저에게 점점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되어갔습니다. 정말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하는 걸까? 두만강 근처에서 근무를 서며 강 건너 들려오는 중국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는 어떤 균열이 커져갔습니다. 아이 하나 웃는 소리가 우리 쪽에서는 죄가 되고 총알이 되고 눈물이 된다는 사실이 더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감정인지 모를 복잡한 마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체제는 정말 옳은 걸까? 그 질문은 처음엔 조용한 속삭임이었지만 점점 제 안에서 큰 울림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마음속에서 흔들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두만강에서 본 첫 가족의 절박한 눈빛, 두 번째 가족의 울부짖음, 그리고 후임의 처참한 체포 장면까지 그 모든 기억이 하나로 이어져 저를 점점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근무를 서던 중 저는 두만강 물결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결심은 감정이 폭발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여온 고통과 회의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보는 풍경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경비초소도, 두만강도, 군복도, 명령도 모든 것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군인의 길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 언젠가 오게 될 먼저 움직여야 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결단을 내린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을 보며 처음으로 입 밖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철아, 너 여길 떠나라. 그 말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 진실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의 방향이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직후 저는 눈밭에 엎드린 채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을 파고드는 찬 눈, 귀를 때리는 바람, 얼음판 저편에서 점점 멀어지는 궁견의 짖는 소리. 그 모든 게 아직 제 등 뒤에서 저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만강 위에는 희미한 조명과 군인들의 그림자가 아직도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와 어둠 사이에서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발밑에 있는 이 낯선 흙은 중국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곧바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불법 월경자, 불법 체류자,
언제든지 북송될 수 있는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 사람이지? 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중국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넌 직후 저는 바로 마을로 가지 않았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강둑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과 숲 사이를 찾아 몸을 숨겼습니다. 썩은 나뭇잎 냄새, 축축한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얼어붙은 군복은 금세 젖었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숲속 한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북한에서 보던 별과 다른 별 같았습니다. 같은 하늘인데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여기가 정말 다른 나라구나. 그 생각이 천천히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감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해가 떠오르기도 전 저는 숲 뒤편으로 보이는 논밭 쪽을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소 울음소리와 사람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말이었습니다. 제게는 낯설고 빠른 말들이었습니다. 밭 가장자리에서 한 농부가 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사람이 너무도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선서시. 서툰 중국어로 아저씨를 부르듯 소리쳤지만 제 발음은 너무 어색했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군복, 젖은 신발, 지친 얼굴. 그는 단번에 제가 누군지 짐작한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농부는 다가와 낡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조선에서 왔나?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농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연민도, 두려움도, 조심스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작게 말했습니다. 따라와. 농부는 집 안으로 저를 들이지 않고 마당 뒤편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헛간에는 볏짚 더미와 낡은 도구들, 그리고 어두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농부는 낡은 양동이에 따뜻한 물을 조금 부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손 씻어. 얼굴도. 저는 그때의 따뜻함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손을 물에 넣는 순간 얼얼한 통증과 함께 마치 살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농부는 제게 마른 옷도 하나 내줬습니다. 오래 입어색이 바랜 작업복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북한에서 벗고 나온 군복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옷이었습니다. 군복은 명령과 통제를 상징했다면 이 옷은 그냥 살기 위한 삶의 옷이었습니다. 농부는 헛간문을 반쯤 닫은 채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공안 자주 와. 조선 사람 잡으러. 그의 말은 제 가슴을 다시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이틀, 사흘, 그 이상 못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부는 제게 밥 한 공기와 짠 반찬 몇 가지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고 밤 되면 사람 소개해주마. 조선 사람 도와주는 사람. 저는 그 밥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식은 눈물이 뺨을 타고 밥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날 밤 농부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헛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체구가 작고 마른 남자, 머리는 짧게 깎았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조선 사람, 한국 갈 거요? 아님 여기서 일할 거요? 저는 그 질문에 곧장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그 나라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자리에서 국경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처지였습니다. 먼저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살려면 값이 있어야지. 가. 그 단어는 어쩐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브로커들 탈북 도와주면 돈 받는다. 사람도 값이 있다. 그 말은 저를 또 다른 현실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지만 이제 저는 또 다른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공안 오면 조선 사람 바로 잡아 다시 보낸다. 거기 가면 끝이야. 그의 말은 과장된 협박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나는 아직 자유가 아니다. 북한에서는 감시와 명령이 나를 옥죄었다면 여기 중국에서는 신분 없음과 북송의 공포가 나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중국 땅에서 또 다른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헛간이나 밭 뒤편, 좁은 방 안에 숨어 지내고 밤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식의 삶.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법도 보호해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정식으로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없는 살. 그 속에서 제가 붙들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버티면 언젠가는 진짜 자유가 있는 곳에 닿을 수 있을 거다. 농부의 헛간에 숨어 지낸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래 머무는 것이 곧 위험이었습니다. 신고만 들어가면 공안이 와서 조선 사람을 바로 끌고 가 북송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농부가 소개한 브로커가 도착했습니다. 그를 따라 다시 숲속으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는 주변을 유심히 살피며 낯선 조선 사람인 저에게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시오. 그냥 따라오기만 하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자전거 2대를 타고 논밭 사이 흔적도 없는 길을 조심스럽게 달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사람 말소리, 낯선 중국어가 저의 심장을 계속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언제든 저를 북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을 이동한 끝에 한 농가 창고 같은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8명의 탈북자가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모두 지쳐 있었고 두려움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자 한 여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무도 두만강에서 넘어온 사람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 몸을 붙이고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벽은 차가웠고 공기는 탁했지만 그곳은 그래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브로커가 우리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갈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 각자 선택해야 하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북한에서 배운 적 없는 나라였고 거짓말 같은 나라로만 들었습니다.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수 있소. 하지만 위험하고 돈이 듭니다. 그 말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이기도 했습니다. 밤 이동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작은 자동차 2대에 나눠 타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도시 불빛이 보이자 저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가게 간판, 울리는 자동차 경적, 가로등 불빛,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저에게는 꿈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속에는 큰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안, 감시 카메라, 신분증 검사, 모두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 옆에 있던 한 남성이 물었습니다. 동무 우리가 정말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있는지도 잘 모르겠소. 그저 내 딸한테 밥 한 끼 배불리 먹이고 싶은 마음뿐이요. 그 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그날 처음 제 가슴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깊은 밤 중국의 작은 도시를 빠져나와 고속도로 근처를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말을 아끼는 사람들의 긴장된 숨소리만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앞좌석에서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우리는 그 사람의 뒤통수 하나에 우리 목숨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억누르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아무 표지판도 없는 넓은 들판 근처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브로커는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려 우리 쪽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시오. 그 한마디에 차 안은 얼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장소, 불빛 하나 없는 어둠, 그리고 순간 날카롭게 빛나는 브로커의 눈.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여기서 내려야 합니까? 브로커는 담배를 문 채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앞에 공안 검문이 있습니다. 너희랑 같이 가면 나도 죽습니다. 그 말투는 우리 생사를 고려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자신만 살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젊은 아버지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근처엔 아무것도. 브로커는 허리춤에서 쇠막대를 꺼내 들며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말 많으면 여기서 바로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 위협에 사람들은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이미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떨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운전석으로 돌아가기 직전 덧붙였습니다. 2킬로만 앞으로 가면 너희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오. 그 말은 거짓인지 진짜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차에서 내리자 브로커는 문을 닫고 주저없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부앙. 엔진 소리는 밤하늘에 울리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들으며 마치 바닥 아래까지 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런데 버리고 가. 젊은 남성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은 그날 처음 든 것이 아니었지만 그때만큼 선명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2개가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멈추시오. 중국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공안인지 마을 경비원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젊은 남성이 숨을 삼키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잡히면 끝입니다. 북송입니다. 그 말은 공기 속의 찬기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사방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 사람들의 숨 넘어가는 소리, 장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뒤엉켜 들렸습니다. 저도 심장이 터질 듯 뛰며 숲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발밑에 뿌리에 걸려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얼굴에 차가운 흙이 닿는 순간 숨이 턱 막혀 컥 소리가 났습니다. 뒤에서는 손전등 불빛이 점점 제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정말 끝입니다. 그 생각이 숨보다 더 빠르게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 강하게 제 팔을 잡아당기는 손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함께 이동하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숨을 급하게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일어나시오. 저는 그 손의 의지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바로 우리 뒤까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습니다. 남자는 앞에 낮은 돌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아래로, 빨리. 우리는 돌담 아래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몇 초 뒤 중국말 고함과 손전등 불빛이 바로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주변을 훑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방금 정말 목숨을 건진 겁니다. 저는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우린 같이 살아야지요. 그 말은 그날 밤 저를 가장 오래 붙잡아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산길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버려진 헛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짝은 떨어져 있었고 안에는 흙냄새와 볏짚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춥고 허름했지만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집더미 위에 조용히 앉아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를 때리는 소리만 들렸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조용한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그날 밤 제가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버려진 헛간에서 긴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고 사람들은 서로 몸을 붙여 체온을 나누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막 밝아오려는 시간, 헛간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공안이 찾아온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먼저 가슴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어온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중국인이었지만 그의 말투는 우리에게 익숙한 억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선 사람 맞지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시오. 도우러 왔습니다. 그 말은 이틀 동안 배신과 공포만 겪던 우리에게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도우러 오셨습니까? 남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조선족이요. 조선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 말 한마디에 헛간 안 곳곳에서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우리에게 급히 서두를 것을 권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날이 밝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력이 거의 없었지만 그 말을 따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자는 낡은 트럭 한 대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트럭 뒤에는 감자 자루와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이로 들어가시오.
고개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자 자루 사이에 몸을 숨기듯 조용히 앉았습니다. 트럭이 흔들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차가운 철판 진동이 우리 몸 아래에서 전해졌습니다. 남자는 트럭을 몰며 말했습니다. 멀지 않은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조선 사람 도우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북한에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담장도 낮고 밖에서 보면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는 난로가 피워져 있었고 따뜻한 공기가 얼어있던 우리의 몸을 천천히 감싸주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우리의 몰골을 보고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 그 여성은 따뜻한 물을 건네고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그 죽 한 그릇은 그동안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릴 만큼 고마웠습니다. 그곳은 오랜만에 느껴본 안전이라는 감정이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오후쯤 예배당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가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공안이 이 지역도 자주 돌아다닙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그의 말은 방 안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그 단어는 우리에게는 현실보다 먼 미래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위험하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불씨를 다시 살려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많은 위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무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방한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 너무 많이 잡혀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려고 합니다. 그 말은 막혀있던 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에 더 남겠다 했고 어떤 사람은 먼저 가족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마음이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조차 내 삶의 새로운 길을 향해 스스로 선언하는 말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한국에서 필요합니다. 그 말은 평생 북한에서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필요하다. 그 단어는 낯설고도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차근히 배웠습니다. 새 옷, 임시신분증, 은신처 위치, 이동 순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한국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난 뒤 우리는 다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동은 대부분 밤에 이루어졌고 낮에는 작은 방이나 창고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어두운 골목으로 조용히 이동했고 조그만 승합차를 타고 안쪽 시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말 한마디 없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이동은 정말로 중요한 이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온 브로커는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였고 표정은 무척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동은 가장 위험합니다. 공안이 최근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가로등이 거의 없는 길을 조용히 달렸습니다. 창밖에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산길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면 안 됩니다. 핸드폰도 라이터도 절대 꺼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손전등 하나 없이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땅은 축축했고 나뭇잎은 비에 젖어 발소리가 크게 울릴까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산을 반쯤 오른 지점에서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개 소리는 밤 공기 속에서 마치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브로커는 곧바로 몸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멈추십시오. 누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 뒤로 낯선 남자들의 말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중국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산 아래를 수색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산 아래쪽에서 강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어둠 속을 가르는 그 빛은 마치 칼날처럼 우리 바로 아래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손짓으로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몸을 최대한 낮춘 채 나무 사이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나뭇가지는 우리 옷에 계속 걸렸고 작은 돌멩이는 발밑에서 미끄러지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절대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조금씩 산 위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숲으로 더 들어갔지만 멈춰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앞은 가파른 절벽이었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더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작게 욕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빠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뒤에서는 공안의 말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붙어서 떨리는 숨을 간신히 참았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숲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끝입니다. 브로커는 숨을 깊게 들이쉰 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위로 가면 잡힙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조심스럽게 산길을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길은 방향을 알 수 없는 길이었고 나뭇가지는 얼굴을 계속 스쳤으며 바위 틈은 미끄러워 넘어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내려가던 중 작은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브로커는 주변을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숨어 계십시오. 공안이 위쪽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차갑고 축축한 개울 옆에 몸을 하나씩 숨겼습니다. 개울 물소리가 공안의 발소리를 조금 덮어주는 듯해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여전히 가슴 안쪽을 세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공안들이 큰 소리로 말하며 우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찾으면 바로 데려가라. 이 근처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누군가는 입을 손으로 꽉 막았고 누군가는 눈을 꼭 감은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도 숨을 최대한 억누르며 모든 소리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그 시간이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발소리와 말소리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공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브로커는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 말은 그 순간 우리가 들은 가장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력을 모아 다시 산을 빠져나왔습니다. 산을 벗어났을 때 저는 무릎이 풀릴 것처럼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장 위험했던 밤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제3국 보호소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낸 뒤 우리는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는 따뜻했지만 가슴속 불안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탑승구 앞에 섰을 때 제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도와주던 선교사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밝은 조명과 낯선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승무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네 글자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환영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던 어두운 도시 불빛이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북한에서의 굶주림, 국경의 총성, 배신, 도망, 그리고 숨어 지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말 떠나고 있습니다. 그날 하늘 위에서 흘린 그 눈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가벼운 눈물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들어온 순간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우리는 보호를 위해 입국센터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큰 건물, 낯선 시설, 그리고 한국말을 한국식으로 빠르게 말하는 사람들. 같은 한국말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사분은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보건소라고 합니다. 저기는 주민센터고요. 이것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고 중국에서는 몸을 숨기느라 배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누군가가 저를 가르쳐주고 제가 틀려도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낯설면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입국센터에서 따뜻한 밥을 처음 먹었을 때 저는 스스로 놀랄 만큼 눈물이 흘렀습니다. 뜨끈한 미역국, 김치, 계란말이, 흰 쌀밥. 너무 평범해 보였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잔치보다도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고픔이 당연한 날이었고 중국에서는 숨겨 먹어야 하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도 그릇을 뺏지 않았고 누구도 제가 밥을 먹는 것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필요하시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따뜻함보다 더 강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필요하시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배려의 말이었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문이 부서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누가 들이닥칠까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둠은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한 밤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한 가지 사실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나는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보다 따뜻한 문장이 그날 밤 제게는 없었습니다. 한국 입국센터에서 교육을 마친 뒤 저는 정착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동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작고 조용한 동네였지만 저에게는 이 세계 전체만큼 넓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일상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버스 카드 찍는 방법, 은행에서 번호표 뽑는 법,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방식까지도 하나하나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제가 더듬더듬 도움을 구하면 화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다가와 카드 찍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어떤 분은 제가 버스를 잘못할까봐 정류장에서 함께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친절들이 제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꿔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처럼 감시당하는 노동이 아니었고 중국에서처럼 숨어 해야 하는 노동도 아니었으며 누구에게 값이 매겨지는 노동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일했고 제 힘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서 정식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을 때 면접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력서 잘 봤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평생 그 어떤 사회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존중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착한 지 몇 달 뒤 저는 조심스럽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어머니의 친한 사람을 통해 연락을 돌려 어머니에게 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자꾸 떨렸습니다. 기적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아,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휴대폰을 붙잡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살았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을 넘고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분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살아서 도착할 수 있었던 길이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는 돌아올 수 없는 끝에 서 있고 누군가는 지금도 두만강의 차가운 물을 건너고 있으며 누군가는 중국의 어두운 창고에서 발각될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남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그 길 위에서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북한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기록이면서도 동시에 아직 그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이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는 작은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북한에서 온 분들이 더 많은 이야기와 목소리를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 탈북 사연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